안녕하세요. 저는 얼마간 지옥에 살다가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쪼록 그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제 사정을 털어놔 보자면 제 남편은 남편감으로서는 아주 최악인 일을 저질렀답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파서 친정에도 털어놓지 않고 얼마간 묵혀두었을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도 처음에 알리지 않고 소가리를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못 참고 터뜨렸답니다. 당신 이번에 왜 어린이집 졸업식에 못 온다는 거야? 그게 그때 지방 외근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날 식사하고 백화점 가서 애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 이미 이유는 말했는데 자꾸 물어보네. 이유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래? 이게 무슨 소리래. 그럼 이유가 뭐일 것 같길래.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은 아주 능청스럽게 저를 골려대듯 말하길래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일찍 말해버렸어요. 당신 부서 막내 김상미랑 놀러 가잖아. 지방에 있는 모텔이랑 바닷가 가서 또 놀 거야? 본인 자식은 내팽겨치고. 남편은 저의 이런 말에 소파에 누워서 답하던 중 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대충 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땡강하고 머리를 얻어맞은 얼굴로 멍청한 사람처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다 알고 있어서 놀랬어? 나 진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해 봤는데. 자기야, 근데 정원이가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그것도 빼먹고 상미랑 놀러 가려고? 속초는 정원이도 좋아하던 곳인데 말이야.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분노도 울음도 차오르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연신 손으로 소파를 짚었다가 자기 얼굴을 만져놨다가 왔다 갔다 헷갈려 하더군요. 뭐라고 답 좀 해봐. 상미한테는 다른 날 보자고 해. 너도 새끼 있지 않냐고. 졸업 시즌에는 좀 피해서 보자고 사정 좀 해봐. 그, 저기, 여보. 당신 말하기 뭐하면 내가 대신 전화해 줄까? 나 그런 거 잘하니까 말이야. 근데 상미가 너무 기절초풍하고 놀랄까 봐 그렇지. 그런 남편을 두고 저는 곧장 주방으로 획 와버린 다음 아무렇지 않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래놓고 주방 한켠에선 태연하게 서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편을 보니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이 죄책감에 아주 뒤덮여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 여보, 저기 설명 좀, 나 설명 좀 할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당신도 다 알고서 묻는 것 같지만, 그게. 그래, 뭐라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 나도 할 얘기 많아. 아니다. 나도 결론부터 말할게. 그러자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이 저를 올려다봤고 당장 가능하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우선 당신을 안심시킬 얘기 하나 해줄게. 나 이혼할 생각은 없다. 정원이랑 지원이 둘 다 너무 어리고 지 아빠라면 끔찍하게 좋아하잖아. 하루아침에 아빠 없어지면 얘네 난리 나겠지. 나도 혼자서 애 둘 못 키워. 아니, 여보, 설마 내가, 설마. 아니야, 저기, 그래, 정원이, 지원이, 그럼. 근데 당신 거짓말로라도 이거 다 억울하다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하는 말들은 안 한다. 너무나 지극히 사실이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차차 계단식으로 열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모양새가 너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볼수록 그게 자기가 바람 피운 게 맞다는 고백의 몸짓 같아서 더 슬프고 비참해졌어요. 당신 어떻게 하고 싶어? 이혼할래? 그럼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당신이 정 원한다면 상미랑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줄게.
어때? 아니야. 그럴 리가. 저기, 여보. 남편은 이렇게 저랑 아침 시간 한 30분간을 실랑 잃어버렸고, 회사 출근 시간을 그렇게 독하게 지키는 양반이 제 눈치를 상사 눈치보다 더 심하게 보다가 늦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날 무릎 꿇고 제 앞에서 빌기도 했거든요. 여보, 제발, 제발.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 알지만 내가 이렇게 빌게. 사과할게. 너무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 졸업 때는 정말 외근이 있었어. 아무튼 당신 마음 안 풀리겠지만 이렇게 부탁할게. 나 애들이랑도 당신이랑도 헤어질 생각 없어. 하도 사정을 해대기에 그리고 한편으론 저도 이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굳이 이렇게 말하대요. 당신 마음이 안 풀릴 테니까 내가 이제 용돈이랑 이런 거 다 당신한테 맡기고 전화도 꼬박꼬박 할게. 상미랑은 아, 미안해 여보. 정리할게.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못 옮기잖아. 이직 가능한 거야? 당신 그 회사 곧 죽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잖아. 신의 직장이라며. 대단하다.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여보, 아직은 어려운데 아무튼 노력할게. 저는 이렇게 무거운 대화를 마치고 우선 남편을 내보냈고요. 막상 말하고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배우자 외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보면 제가 너무 일찍 터뜨린 셈이더라고요. 원래는 최종적으로 기습 공격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약지 못해서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후로 남편은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다가 또 걸렸답니다. 이때는 제가 회사로 찾아갔어요. 김상미, 박현철, 이리 나와. 저기 무슨 일이실까요? 저희 여기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저 박현철 과장 부인 되는 사람인데요. 여기 김상미라는 직원분 계시죠? 그분이랑 이 사람이 연애를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잘라야 되지 않나요? 제 말에 이 회사 여직원도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그대로 회사 내부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 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소리소리를 질렀고 제 눈앞에서는 김상미라는 여자애가 눈에 띄었죠. 대충 사진으로만 봤지만 소리 지르는 절 보자마자 잽싸게 의자 밑으로 숨는 거예요. 저는 곧장 뛰어가서 머리채를 잡았고 그 뒤로 아수라장이 이어졌죠. 남편도 당연히 절 알아보고 뛰어들었고요. 여보. 아예 회사까지 와서 미쳤나 봐, 진짜. 이봐, 좀 나봐. 왜 이래, 진짜. 나쁜 새끼야. 너는 나쁜 새끼야, 진짜. 나보고 두 번 다시 안 만난다고 해놓고 뭐? 그래놓고 니네 어제도 모텔 가서 놀았지? 이 더러운 것들아. 여보, 제발, 나 회사 잘리게 하고 싶어? 이것 좀 놔주세요. 아파요. 이 와중에 부장이란 사람도 뛰어들어서 우리를 떼놓았고 엄청 달래면서 다른 데로 데려갔어요.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 되었던 건 이 부장님이 여자분이었고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분이었답니다. 엄청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박 팀장님 와이프 되신다고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힘드시겠어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놓친 게 많았나 봐요. 부장님이랑은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제가 뭘 대단한 거 하러 왔겠나요. 우리 남편도 남편이고 그 상미라는 여직원 개망신 주고 싶었거든요. 김상미 씨도 저희가 따끔하게 벌하고 부서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사실 회사에 남편 보내놓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자들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죠.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덕에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동생은 이때 제 기분도 모르고 불쑥 놀러 온다는데 저는 이때 못 참고 엉엉 울며 남동생에게 사건을 털어놨어요.
와, 매형 장난 아니다, 진짜. 나 좀 기다렸다가 매형 좀 보고 갈래? 어? 진짜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아빠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진짜 다 뒤집힐 거야. 아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그런 얘기 알게 하기 싫어. 내가 하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진짜. 미안해. 누나, 마음 단단히 챙겨. 난 언제까지나 누나 편이니까. 그러지 말고 매형 돈 막 써. 한동안 괴롭히고 편하게 해주지 마.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지금 나한테는 카드 넘기고 월급 명세서 꼬박 준다는 것 말고는 별거 없어. 조금만 늦어도 신경 쓰이고 의심되는데, 나 정신병자 될 것 같아. 아휴, 누나,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봐라. 아니, 그 정신으로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런 상황에 남편은 이날 돌아와서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분노를 토해냈어요. 아니, 애들 안 키울 거야? 지금 다 같이 나가서 내 앉을래? 손가락만 빨고 살 거야? 와, 진짜 남편 일도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개망신을 시키는 여자들이 아직도 있구나. 아, 너는 나보고 진짜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화내니? 당신이 뭔 주제로 화를 내? 나한테 꼭 헤어지겠다고, 정리하겠다고 울면서 약속하던 인간이 어제도 모텔 간 거 맞잖아.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걔가 하도 불러서, 그럼 삼자 되면 해. 걔도 오늘 내 얼굴 알았을 거 아니야. 연락처도 나 사실 갖고 있어. 여기로 부를래? 억울하면 같이 붙여놓고 얘기하자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시뻘개진 얼굴로 이제 지 쪽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 나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많이 참고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당신이 이혼하자고 말할 주제가 돼? 그럼 어쩌라고. 당신도 나랑 살아보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잖아. 아주 웃긴다. 지금 이런 일을 벌인 주제에 화내는 것도 그렇고 내가 곱게 그냥 묻어주길 바랬니? 누구 좋으라고?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글쎄 내가 원하는 게 뭐일 줄 알고 자꾸 그래. 말하면 다 해줄 거야? 당신이 싹 다 해줄 거냐고.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나가버렸고 그날로 한 3, 4일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해버렸어요. 이혼이란 말을 제가 하는 거랑 듣게 되는 건 아주 큰 차이잖아요. 이때부터 저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동생에게 상담하니까 얘가 더 큰일이 났더라고요. 나 지금 당장 쫓아가서 매형 가만 안 두고 싶은데 누나 나 그렇게 해도 돼? 진짜 못 참겠다. 그건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참아줬는데 그딴 소리까지 짓거려? 됐어. 이러면 저쪽도 시댁도 나서서 문제가 커진단 말이야. 남동생은 엄청나게 씩씩대면서 저보고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냥 이혼해라 누나. 정원이 지원이 다 데리고 나와. 못하러 그런 새끼랑 살아. 나 누나 이혼할 때까지 매형 새끼 안 볼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덩그러니 집에 혼자 남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저도 변호사를 물어물어 알게 됐고요. 나름의 상담을 거쳐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혼해 줄게. 대신 위자료랑 양육비 관련해서 당신 편하게 해줄 생각은 없거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돈 10원이라도 욕심내려고 들지 마. 제대로 값져서 줘야 한다는 것만 알아둬.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당신은 끼어들지 마. 역시나 끝을 바라보고 같이 살고 있는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 8년차 부부였는데 애 둘을 낳은 사이들끼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아무튼 남편은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 엄마한테 말했더라고요. 이날 곧장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정원애미야. 이게 다 뭔 소리냐, 어? 이혼이라니. 현철이랑 얘기 좀 잘 해봐라. 제가 아주 자기는 꼭 이혼하겠다고 난리다. 아유, 회사까지 네가 찾아갔었다며?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몇 마디 더 하시다가 스르륵 미끄러지시는 거예요. 와, 똥물을 뒤집어 써도 이것보다 재수없진 않을 거예요. 암만 그래도 네가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는 바닥에 완전히 바짝 누워버린 어머님은 몸을 못 움직이고 뻗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결국 어머니는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요. 안 그래도 건강 안 좋으시긴 했는데 아들 이혼 얘기 듣고 엄청 충격을 받으셨어요. 본래 갖고 있던 기저질환과 맞물려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제 연락받은 남편은 바로 뛰어왔고 저와 병원에서 마주했어요. 이 인간은 이제는 칼자루가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너,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어떻게 할래, 너? 어? 엄마 입원해야 된대.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노인데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야? 왜 그걸 내 탓을 해? 이혼한다고 먼저 알린 건 당신이잖아. 어머니 나한테 확인하러 오셨을 뿐이고. 됐어. 이런 상황에도 너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이 구구절절 변명이나 하네. 아, 진짜 사람 안 변한다.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 윽박지르는 거야? 이 상황에 나만 책임 있어? 그러게 누가 아들 이혼한다고 충격받으실 만한 짓을 하래? 그러자 남편은 여기서 씩씩거렸고 저는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쇼부를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 넘겨서 내 탓인 것처럼 만들지 마. 누가 봐도 잘못은 당신이 한 거야. 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노선 똑바로 정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고 남편은 지금 자기 엄마가 저 모양이니까 판단이 안 됐나 봐요. 어, 우선은 일단 엄마 저렇게 되셨으니까 보류하는 걸로 할게. 더 문제 만들 수 없으니까. 당신 똑똑히 알아도 어머니 상황은 내가 100번 이해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사이 사고치고 의심가는 행동하고 그러면 나 그냥 다 깨버릴 거야. 깨 부숴버릴 거라고. 아, 진짜 말 좀 그따위로 하지 마. 아, 누가 모른대? 그러니까 너한테 질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네 저러고 있는데 그걸 따지고 앉았냐? 애초에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을 상대로 괜한 싸움을 벌인 느낌이라서 그냥 다물게 됐죠. 말 맞다나 더 얘기해봤자 저만 손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후로도 이상한 요구를 해왔어요. 엄마 아버지 챙길 돈도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싹 뺏어갔잖아. 나 그 부분은 숨통 좀 튀어야겠어. 당신이 걱정하는 딴짓 안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 이제 월급에서 100만 원은 떼고 줄 거야. 100만 원을 떼고 준다고? 그전에는 용돈 50만 원씩 받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100만 원이야? 엄마 아프잖아, 지금. 누나랑 나랑 돈 반반해서 엄마한테 보태기로 한 거라고. 그럼 나는 돈이 어디서 나서 보태냐? 이런 건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하자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 저만 마냥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 피운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한 주제. 그걸로 시어머니 쓰러진 걸 저한테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저 때 그냥 무작정 다 밀고 나가서 이혼해버렸어야 했었나 봐요. 무슨 꼴을 더 보겠다고 참고 더 있었던 걸까요? 진짜 더 할 말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머지 월급은 빠짐없이 넣어. 애들 둘 키우는데 그 돈이 가당키나 한 줄 아니? 더 듣기 싫으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냉전인 상태로 저는 오로지 애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남동생은 일단은 받아들이더군요.
나도 누나한테 마냥 이혼하라고 해놓고 한편으로는 후회했어. 정원이 지원이 돈으로 내가 어찌어찌 보태준다고 한들 쟤들한테 아빠가 없어지는 거잖아. 갓난쟁이들도 아니고 알 거 다 아는 유치원 애기들인데 그냥 이렇게라도 참아봐 누나. 참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애들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럼 내 인생은? 나는 그냥 이렇게 인간 현금 지급기만 옆에 놔두고 계속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 아이, 말도 뭐 그렇게까지 해.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정을 위해 누나는 큰 희생을 치른 거야. 그런데 그 희생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나쁜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딴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남자를 애들 아빠랍시고 한 집에 살고 그 어머니 건강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하다니요. 당시 저는 한층 예민해져 있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남편을 향한 미움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뭘 하건 간에 주시했고 계속 감시하게 됐어요. 밤에 잠든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저는 스스로 저의 이런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기구하게 느껴졌죠. 심지어 이날 남편에게 걸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야,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뭘 하는 거야? 뭐 단서라도 잡아서 고소라도 하게? 아, 요즘 그렇게들 한다며 내가 그 꼴을 당하고 또 그럴 것 같냐? 그, 그게, 그러려던 게 아니라, 저기,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서, 야, 거짓말도 알아먹게 좀 똑똑하게 해라. 내 핸드폰인데 내가 모르겠냐? 이 새벽에 내가 왜 알람을 맞춰놔? 도둑도 아니고,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냐고. 결국 저는 이때 건진 것도 없이 남편에게 망신만 당했고, 이제 남편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뭔가 숨기겠지 싶었어요. 사실 누가 보면 제가 과민하고 공연한 의심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남편 차에서 웬 여자 머리끈을 발견했었거든요. 정원이 열라니까 지금 빨리 소아과. 아니, 잠깐. 이게 뭐야? 웬 리본 머리끈이 있어? 내놔, 이래. 뭐야? 너 아직도 만나냐, 상미? 얘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외근 갈 때 당신도 아는 그 부장님이 차에 타신 것 뿐이야. 나를 주던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해.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남편은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우리는 사사건건 싸우게 됐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집으로 가시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은 안 하시는데 남편은 계속 저를 쪼더라고요. 엄마가 너 한동안 보기 불편하대. 그렇게 독하게 애들 두고 이혼하려고 하냐고. 엄마랑 나한테서 애들 뺏어가려는 거 너무 무섭대. 나도 한 잘못이 있어서 당신 탓만 하진 않지만 아무튼 당신도 알고는 있으라고. 이러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제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진짜 바보 같은 상황 맞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 친정에 행사가 생겼어요. 이렇게 남편과 사이 나쁘고 제 마음이 불안한 때에 우리 식구 쪽 경조사가 있으면 참 곤란해져요. 저기 누나, 아빠 칠순이니까 우리 뭐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어디 한정식 집이나 코스 요리 나오는 데 가서 식사하는 거 어때? 너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우리 남편 데리고 어디 나가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매형한테 말하기가 여전히 좀 그래. 나도 내 마음 같아서 우리끼리만 보고 싶어. 그런데 정원이 지원이도 그렇고 아빠는 지금 누나네 상황 모르는 거잖아. 칠순같이 좋은 날에 사위 안 나오면 걱정하실 것 같아. 네 말도 맞다 진짜. 저 인간 어쩌면 좋니. 차라리 화끈하게 이혼해버렸으면 이런 고민도. 아니다. 애들이 또 걸리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니. 그래서 저는 이날 저녁 저를 의식해서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이 말을 털어놨어요. 솔직히 자기 엄마 아플 때 저도 이혼 얘기 안 했고 그냥 덤덤하게 흘러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앞만 봐도 전적으로 제가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라 남편이 어느 정도 배려해 줄 거라고 저만 멍청하게 믿었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상현이가 한정식집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려고 한대. 아빠는 늘 대충 싼 거 먹자고 하는데 칠순이니까 그냥 밖에서 먹으려고. 대신 가족별로 얼마씩 보태려고 그래. 상현이랑 나랑 둘이 합쳐서 300 하려고. 식사값 외에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아, 근데 요즘에 칠순을 그렇게들 하나? 어? 그게 뭔 말이야? 칠순을 하지 그럼 안 해? 아니 뭐 100세 시대잖아. 아, 누가 요즘 그렇게 따져가면서 굳이 칠순을 해. 요양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랑 환갑까지만 하는 거지. 아, 그렇게들 안 해.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랑 상현이는 아빠 칠순 해줄 거야.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 똥 씹은 얼굴로 반응이 영 엉망인 거예요. 돈 없다고 나 그렇게 물어뜯더니 어디서 비상금이라도 좀 있나 봐. 처남이랑 150만 원씩이나 반띵해서 돈을 보태고. 아니다. 당신이 혹시 200 내는 거 아니야? 뭐야? 내가 돈이 어딨냐? 안 그래도 어제 월급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빼려고 물어본 거야, 지금. 당신도 어머니 병원비 된다고 100만 원 가져갔잖아. 나는 내 앞으로 받는 용돈도 없고 이달만 그렇게 빼가려고 말한 거야. 상황은 알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말해서 가져가는 게 어디냐? 나도 이래저래 빡빡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둘은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돈 갖고 특히 부모님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실랑이를 벌이게 됐습니다. 어쩜 인간이 이럴까요? 아, 내가 이번에는 보태주도록 하는데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너 돈 쓰는 내역 조목조목 보고해. 왜 나만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며 살아야 되냐? 그동안 바람핀 이후로 말 섞기 싫어서 냅뒀더니 진짜 정도를 모르네. 진짜 몰라서 묻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다퉜어요. 아빠 생신을 한정식 집에서 하고 선물도 사드렸지만 제 마음은 시작부터 너무 괴로웠답니다. 억지로 웃어가면서 아빠 비위 맞춰드리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끝에 가서 또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날 제 남동생에게 붙들려 나온 남편을 보며 저는 이날이야말로 이혼할 날인가 생각했답니다. 매형, 저 진짜 오늘 이런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제가 형을 데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겠습니까? 약주하시면 곱게 드시지. 왜 우리 아빠 생신날 목소리를 높이세요? 나 안 취했어. 누가 취했다고 그래? 아니, 장인어른이 먼저 내 속 긁으셨잖아. 갑자기 연봉을 왜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처남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아니,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이제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이날 남편은 술 마시다가 갑자기 우리 아빠 말에 딴지를 걸었고 옆에 있던 고모들이 놀라서 일어나고 큰 고모부와 제 남동생이 이런 분위기를 말리며 뜯어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착잡했겠나요. 돌아오는 길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조카 사위 얼굴은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버릇없더라. 아주 올 때부터 눈이 맛이 갔더만. 니네 사이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별거 아니에요, 고모.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 우리 가족들 기분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서글프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지 우리 남편은 모를 거예요. 이 일을 겨우겨우 묻어두고 있던 차 우리 아빠랑 동갑내기신 아버님의 칠순이 다가오게 됐죠. 사실 저는 아빠 칠순 때에도 시아버지 칠순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들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엄마 아프고 이제 나왔고 아버지도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칠순이라 조금 느낌이 달라서 누나랑 얘기했어. 저기 호텔 알아보고 있다더라고. 뭐야? 아니, 됐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대꾸해줘야 되냐? 남의 아버지 칠순잔치는 그렇게 죽도 밥도 안 되게 다 만들어 놓고 나는 왜 네 아버지 칠순에 가서 꽃은 들고 잘 보여야 되는데? 말 본수하고는 진짜 내가 아니 됐고 아무튼 이건 내 의견 아니야. 누나랑 얘기한 거니까 누나랑 말해봐봐. 네 누나니까 니랑 얘기해. 왜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래? 나 빼고 둘이 결정한 거잖아. 왜? 형님이 나한테 제안하는 얘기면 내가 거절 못할 줄 알지? 근데 어쩌냐? 나는 딱 잘라서 못한다고 말해버릴 건데? 생각해보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애들이 뭔 죄라고 둘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을까요? 매일 밥 먹듯이 숨만 쉬어도 싸울 정도면 빨리 갈라서는 게 답이에요. 같이 살면서 죽일 듯 싸워대는 부모를 보느니 조금 궁핍하고 외로워도 한쪽 부모랑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정말 여자들이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인간인가 봐요. 고세 지 누나한테 일러 바쳤거든요. 평소 신우와 잘 연락 안 하고 사는데 이때 참으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올케, 아빠 칠순하는 걸로 우리 현철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무슨 일 있어? 아니 저번에 엄마 일도 있고 대충 듣긴 했는데 올케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어? 아버지 생신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제가 형님이랑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저희 부부 일이라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니 둘이만 해결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엮여 있으니까 그러지. 올케, 나랑 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때? 저 두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은 이미 돈 보태기로 마음 먹었던데 저랑 얘기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와, 올케, 자꾸 말 그런 식으로 할래? 나 저번 일도 있는데 지금 되게 참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 아빠 생신 불편하게 만들 거야?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우리는 부담 줄여주려고 둘이서 알아본 건데, 왜 이래, 진짜? 이러니 저는 신우랑도 원수지고 싸우게 됐고요. 남편은 아주 막가기로 마음먹은 건지, 이날 저녁에 쫓아 들어오자마자 기가 차게 싸웠고요. 인간이 한번 이상한 길로 빠지더니 갈수록 저에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애들 아직 안 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깨부순 거 당신이 다 물어내? 너 진짜 아버지 생신 끝나기만 해봐. 너랑 다 끊어버리고 이혼할 거야. 각오해. 누가 보면 내가 바람 피운 줄 알겠네.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왜? 지금은 이혼하네? 아버지 때문에? 이게 진짜. 그러면서 이 인간은 진짜 지 아버지 칠순 때문에 슬쩍 쫄렸는지 더 뭐라 하려다가 참는 눈치였어요. 하필요. 그때 마침 누가 배를 정신없이 눌러대는 거예요. 아랫집에서 올라온 건가 했는데 글쎄 우리 친정아빠가 오신 거 있죠? 생전 잘 들리지도 않으시던 분이 이날 과일을 챙겨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분위기냐? 왜 이래? 아, 아니에요, 아빠. 별일 아니에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건 왜 다 내던져져 있고? 현관문은 왜 이러냐? 애들 키우는 집이 왜 이래? 옮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기, 당신 얼른 인사해. 에, 저기, 장인어른 오셨어요? 저희 아빠는 눈치가 빠른 편이셔서 이때 분위기를 보고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저기, 저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이러고 후다닥 옷을 챙기고 나가버리고 현관 어질러진 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 아빠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거죠. 저는 이때 그만 못 참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이때 아빠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얼굴 구석구석을 다 훑어보시면서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박사방이 왜 그러냐? 이거 뭐 설마 던지고 그런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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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힘들어. 저도 참 그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주고 예뻐해주는 우리 아빠라 그만 터져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기기도 힘들겠다 싶어 엉엉 울면서 말을 해버렸답니다. 아빠, 저 사람이 있잖아. 아빠 나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 걱정할까 봐. 아, 뭔데 그래? 아빠한테 다 말해봐. 괜찮으니까. 아빠도 알아야지. 아빠, 그 사람이 나보고 이혼했지. 그러자 아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아 벙찌신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아니 이게 뭔 소리래? 애들 장난이냐 이혼이? 그리고 애들이 지 마누라한테 맡겨두고 저렇게 나간 거야? 이혼하재. 지금도 자기는 아빠 생신 그따위로 해놓고 시아버지 생신 비싸게 한다고. 내가 너무 서러워서. 여기까지 들은 아빠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고 싶으셨던 건지 조금 안쓰러워 하시면서도 달래시더군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고작 그것 때문이야? 아이고, 애들 싸움도 아니고 참나. 그러지들 마라.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날 너랑 상현이랑 애들 와서 축하해 준 것만으로도 됐어. 그냥 네 시아버지야. 네가 며느리 된 도리 하면 되는 거지. 사실 저희 아빠야 모든 상황을 다 모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말해버렸답니다. 이혼 얘기를 할 정도면 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빠, 그것만으로 이혼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바람 피웠어. 뭐? 아니, 이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소리래. 회사 여직원, 여직원이랑 바람 피웠고, 또 내가 얼마 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 이상한 데도 다니는 것 같아. 허, 이게 무슨 꼴이냐? 아, 그게 정말이야? 어? 내가 이놈을 진짜 이상한 데 다니는 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건 진짜야. 나도 증거 있어서 몇 번 뒤집고 그랬어. 아니 아들을 그따위로 개떡같이 키우고 네 시아버지는 생일상 받아드실 마음이 난대냐? 그것도 며느리한테? 몰라. 난 어머니 말고 아버님이랑은 안 본 지 오래됐어. 그래서 신우가 더 저래. 며느리 도리하라고. 그러자 아빠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한참 거실을 왔다 갔다 휘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이 잡것들을 진짜. 너 이렇게 된 거 다 말해봐. 네 시댁도 알아? 지 아들놈 저러고 다니는 거? 알아. 어머니는 아셔. 그래서 우리 이혼한다고 하니까 들어누우시고. 아무튼 상황이 그래. 형님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뭐냐? 어휴, 이걸 맨정신으로 듣고 있자니 죽겠구만, 진짜.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아주 단호하게요. 너, 박서방 말 맞다나 그냥 이혼해라. 그런 새끼 붙들고 있어서 뭐 할래? 애들 데리고 정리해. 그놈 새끼한테 애들 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니까. 나도 이혼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는데 순순히 안 줄 것 같아. 안 주면 어쩌게. 바람 피운 증거도 있다며. 그런 놈이 무슨 애 아빠야 얼어 죽을.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갚아준다. 아빠는 무조건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셨고 그간 제가 시댁과 남편에게 당한 뒷얘기까지 들으시더니 더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됐고 어차피 사돈 칠순 할 거 아니냐. 장소랑 정해지면 알려줘라. 아빠가 아빠가 왜? 아빠가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나보고 거기 가라고?
며느리 노릇하러 가라는 거 아니니까 애들은 상현이한테 맡겨놓고 너랑 나만 가자. 왜?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도 그만 이때 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엉엉 울었는데 아빠는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너 이제 애들 혼자 키워야 돼. 죽어도 박서방한테는 못 주겠잖냐. 그러면 독해져야지. 이런 걸로 울면 안 된다. 대신 사람이 할 말은 해야 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속에 있는 건 다 끄집어내고 버려야지. 안 그러면 네가 당해놓고 너만 병 얻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난 뭘 해야 되는데?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소만 정해지면 알려줘. 이렇게 되어 저는 아빠와 남동생과 얘기한 대로 조용히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친정 쪽에선 이혼을 찬성했고 제가 조용히 자기 뜻에 따라주니 남편은 제가 기가 죽은 줄 알았나 봐요. 이혼 준비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날 당신이 애들 옷 입혀서 데려와. 나는 일찍 회사 일 보고 들러야 되니까. 다시 말하는데 그날 아버지랑 엄마들, 친척들이랑 아버지 손님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시비 걸지 마라. 자리가 자리다. 알았어? 저는 이때 속으로 욕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일단은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날 결전의 날이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 남동생네 집에 제 아이들을 맡겨두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사정을 말했고요. 애들 아침부터 열나서 못 갈 것 같아. 아버님은 속상하시겠지만 어떡해? 애들 거기 가서 감기라도 옮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까지 못 갈 뻔했는데 상현이가 봐준다고 했어. 아휴, 뭐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일이 없냐. 알았으니까 당신이나 느끼지 말고 와. 어른들한테 인사 똑바로 먼저 챙기고 있어. 저는 이때 전화를 끊고 숨을 고르면서 이놈 인간에게 매여서 이딴 소리나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희 아빠도 얼마 안 되어 출발하셨고 함께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빠 생신은 그저 고급 한정식에서 코스 요리 먹는 것만으로도 그 난리를 치던 인간이 지 누나랑 합작해서 의리의리한 호텔을 잡았더군요. 이때 신우 입김도 있었어요. 아빠는 올해 교직에 몸담으셨으니까 보는 눈들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나라고 뭐 여유 있는 줄 알아? 아빠 제대로 챙겨드린다고 우리가 등골이 빠진다 진짜. 이 말처럼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지만 교사로 오래 일해 오셨고요. 이래저래 지인들이 꽤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심 본인의 칠순잔치를 기대하셨죠. 저희 부부 이혼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남편에게 듣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아버지 앞에서 이혼 얘기니 뭐니 시끄럽게 꺼내지 마라. 어차피 꺼내봤자 당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까. 아무튼 그날 처신 잘해. 이건 결국 본인도 알고 계시면서 그냥 며느리가 다 감당하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데다가 생신은 제대로 치르고 싶고 여러모로 저는 점점 화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호텔 한 룸에서 성대하게 아버님 칠수는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곧 폭탄 던지듯 모든 판이 다 깨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사회자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우리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누군가 말릴 새도 없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아빠 모습을 지켜봤고 혹시나 싶은 상황에 대비해서 아빠 근처로 슬슬 움직여서 가고 있었죠. 당연히 남편은 눈이 아주 찢어질 듯 크게 떠져서 저를 찾고 있었고요. 그럼 마이크 잘 나오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 사돈 이래도 저기 이봐요. 이 집 며느리가 내 딸이라니까. 아빠는 사회자가 난감해하는데 기어코 마이크를 뺏듯이 받았고 건너편에 서 있는 저를 가리키며 본인의 신분을 밝혔어요. 이때 잽싸게 신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억지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옳게 이게 뭔 일이야? 빨리
빨리 사돈 어르신 좀 말려보지 좀. 하지만 저는 이때 고개를 획 돌려서 신우 말을 무시하고 그냥 아빠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빠의 폭주는 시작되었답니다. 보면서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식사하시던가 하세요. 제가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아, 사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게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우리가 동갑내기예요.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하하하하. 아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룸 안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때 너무 긴장해서 아버님 쪽을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는 더 틈을 두지 않고 바로 재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으로서 제가 그냥 축하 말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삽니까? 쓴소리도 듣고 살아야죠. 오늘은 쓴소리 좀 하러 왔습니다. 사돈, 저랑 눈 좀 맞추시죠. 그러니 이때 남편이 제 옆에 슥 다가와서 빨리 말리라고 재촉을 하길래 저도 인상을 팍 써버렸어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더 함부로 못돼 하더군요. 사돈, 칠순 맞도록 사회에 공헌하신 거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어째 장사 농사를 그래 지으셨습니까? 안사돈한테만 너무 맡겨둬서 버릇없이 저 모양으로 큰 거 아닙니까? 어째 아들놈을 저렇게 호로 잡놈으로 키우셨어요? 이러니 마치 중간에 무슨 스프링쿨러 사고라도 나서 다들 도망치고 소리 지르는 양 엄청나게 웅성거리는 소리와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해서 마이크를 뺏으려는데 아빠는 그냥 쭉 크게 말하셨어요.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아니 우리 사위가 말이야. 우리 딸 옆에 서 있는 사위 있잖아요. 저놈 새끼가 우리 딸내미 두고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래놓고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떼를 쓰고 그래서 지 엄마 안 싸돈 쓰러진 걸 우리 딸 탓을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니 일제의 시선이 정말 웃기게도 사회자조차도 제 남편을 본능적으로 쓱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이때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 확 앉아서 얼굴을 양손으로 급히 가렸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마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와중에 이칠순 파티인지 머시갱인지를 열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강요를 하더랍니다. 거기 사돈처녀. 사돈처녀도 같이 그랬다면서? 어? 그럼 둘 다 같이 혼나야지. 어째 우리 딸보다 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동생이 마누라 두고 바람 피웠으면 누나가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지. 지 마누라를 괴롭히는데 더 뒤에서 재촉을 하면 어떡해. 이쯤에서 사회자가 무마하겠다고 사정하며 마이크를 제지했고 아빠는 그러고 곧장 앞문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바로 보고 스르륵 앞쪽으로 쏜살같이 나가서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재빠르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아빠랑 같이 후다닥 빠른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갔고요. 그렇게 아빠 집까지 무사히 택시 타고 집으로 갔네요. 그 뒤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들 뭐 그런 내용을 듣고 멀쩡히 축하하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난리를 쳤거든요. 옳게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얼마나 개망신당한 줄 알아? 우리가 왜 쥐어짠에서 호텔에서 있는데 아빠 지인들 중 높으신 분들도 많고 현철이도 좀 이어주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진짜 옳게 친정아버지 사돈 어르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좌우지간 당장 얼굴 비춰. 우리 집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수습 같은 소리 하고 앉으셨네요. 제가 형님한테 형님거리면서 존댓말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시고요. 저는 외도하고 이상한 짓까지 하는 잡놈이랑은 못 살아요. 다 참아주고 살았더니 더 더럽게 굴던데. 형님 오늘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손해배상이요. 그거 제가 형님 남동생한테 싹 다 걸어버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세요.
저는 그간 증거로 갖고 있던 것들과 함께 조금 늦은 바가 있지만 상간소송도 진행했고요. 시댁에는 양육권, 친권도 다 뺏어버리겠다고 경고했어요. 이러니 신우도 저에게 안 통하고 어머니는 더더욱 힘이 없고 나중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지 뭐예요. 어휴, 내가 진짜 천불이 나지만 다 덮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 맞다나 현철이가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네 속이 상한 것도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정원이 지원이까지 애비를 못 보게 만들려고 하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아버님, 그 인간은 얘네들 아빠가 아니에요. 그 회사 여직원 품은 순간 이미 얘네 아빠이길 포기한 거죠. 아빠 앱이라는 뜻을 설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교직에 계시던 분이 핏줄로 이어져 있고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여야 앱인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 아버님이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유일하게 부모 자녀 관계가 되려면 그 사이에 딱 하나의 부모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다른 여자 더럽게 같이 추가한 자체가 얘네들만의 아빠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본인 아들 원망하세요. 어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현철이한테서, 우리한테서도 정원이 지원이를 뺏어간다고? 말 똑바로 하세요. 제가 뺏어가는 거 아니고요. 아버님 아들이 매몰차게 손주 손녀를 버렸어요. 불륜이한테 미쳐버려가지고요. 아들 뺨이라도 때리고 거기다 화풀이를 하세요. 저는 전화 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빡빡 우겨서 이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는 그간 많이 분노하고 참았던 남동생 그리고 저희 친척 큰 고모부와 고모 등 어른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아버님은 칠순잔치에 일생 다시 없을 이제 회복할 수도 없는 개망신을 당하셨고요. 남편이 저한테 악을 쓰면서 전화한 내용으로는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다는데 자업자득 아닌가요? 왜 나를 탓하냐, 당신? 그런 일 저지른 건 당신이고 알리고 싶게 판 깔고 사람 억울하게 몰아세운 것도 당신이야. 다 당신 죄야. 다신 연락하지 마. 죄값 치르면서 꾸역꾸역 느끼면서 살아. 그러고 저는 저희 아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도 정년이 되어 집에서 쉬게 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소일거리로 얼마 용돈을 드리고 있고요. 애들이 아빠를 초반에 좀 찾아서 마음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는 싸우는 꼴, 엄마가 밤마다 울고 쓰러져서 링거 맞고 하는 꼴 안 보여줘도 되니까요. 힘든 점이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저의 앞길을 딱히 응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며 학교도 북적거리고 저도 학생들도 아쉬우면서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 해가 끝날 때마다 늘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저는 참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어디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간직하고 있으려다 도저히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저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시골에서 엄마와 둘이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배에 있을 때 아버지는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듣기로는 광산에서 일하셨다는데 나오는 탈출구가 막혀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는 오로지 사진으로만 보고 자랐는데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어릴 때 누가 저한테 아빠 없다고 놀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아예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아무런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없는 상태가 자연스럽고 익숙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는 제가 봐도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저를 더욱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만약 아빠가 계셨으면 너무 닮아서 서로 거울 보는 기분일 거라고 하시며, 제가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빠에게 저를 데려다 줬을 거라고 할 정도로 아빠와 저는 닮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바로 장미예요. 엄마가 장미를 좋아하셔서 연애하고 결혼해서도 장미 선물을 많이 해주셨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조건 이름을 장미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면 어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었어도 아버지는 장미라는 이름을 고집하셨을 거라고 하네요.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이 싫지 않았고, 엄마가 이렇게라도 아빠를 그리워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빠 없이 자란 엄마와 저는 엄마의 수입에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어린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 당시 시골에는 애 딸린 여자가 혼자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하거나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에게는 항상 늘 웃는 얼굴로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어요. 엄마도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렇게 하려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우리 학교를 청소하고 돈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서로 다 아는 사이여서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를 안쓰럽게 보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거나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또래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어린 마음에 저와 사이가 나빠진 친구가 저에게 너희 엄마는 겨우 우리 학교 청소나 한다며 놀리곤 했는데, 어렸던 저는 우리 엄마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를 때리곤 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훨씬 컸던 남자아이였지만 저는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때려줬어요. 지금도 평균 키보다 작은 편이고, 어렸을 때는 워낙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키도 덩치도 매우 작았던 저한테 도대체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의 요지는, 저는 청소를 하거나 친구 집에 가서 일하며 돈을 벌었던 우리 엄마가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고, 자랑스러우면서 그런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저 둘뿐이라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며 버텼고 저도 엄마를 보며 버텼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친가 쪽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고, 외가랑은 왕래가 있었는데 외가 사정도 좋지 않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 아주 늙으신 상태였고, 결국 두 분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눈물을 아주 많이 봤어요. 엄마는 외가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외가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소리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유독 힘들어하셨던 중학생 시절,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였고, 그때 외조부모님이 차례로 연달아 돌아가셔서 엄마가 일도 못하시고 종일 집에서 우셨던 때라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다고 집 밖에 계속 있자니 저는 다니는 학원이 없어서 어딜 가지도 못했죠. 친구들과 놀아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학교에 남아 있는 거였습니다. 도서관에 경비 아저씨가 오실 때까지 남아서 책을 읽고 혼자 사색에 잠겨서 엄마가 그만 울기를 하늘에 소원 빌며 지냈어요. 그 시절에 엄마가 일할 정신이 없어 우리 집엔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고 도시락을 당연히 학교에 가져갈 수가 없었죠.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을 때 저는 교실을 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식수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곤 했어요. 맨날 남는 게 시간이라 종일 책을 읽어서 아는 게 많아 공부는 꽤 했었는데, 그걸 질투한 학생들이 몇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제가 기말고사에서도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안 입고 보였는지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 아빠 없지? 없어.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너희 엄마 아직도 진섭이네 집에서 일해? 아니다. 어제 잘렸나? 그럼 너 엄마 거지야? 거지 엄마? 저는 저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가서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를 때렸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제가 아니면 본인이 반에서 1등이라 저를 시기한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도 들었던 말이라 면역이 된 줄 알았는데, 저 때 유난히 예민했던 시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 싸움은 커졌고 선생님이 중재하셨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초임 선생님이셨고 여자였어요. 되게 젊고 예쁘신 분이었는데 평소에 온화하시고 다정하신 선생님이라 저는 당연히 제가 혼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한 친구를 혼내시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되냐고 다들 저한테 무조건 저만 잘못한 거라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은 아빠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반 아이들 앞에서 다시는 저를 놀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아버지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라고, 선생님도 아버지가 없는데 이렇게 잘 살지 않냐고, 지금처럼 어머니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머리를 잡혔던 친구는 부잣집이었고 다들 한 동네 사람들이라 서로 사정을 다 아는 사이였는데, 다음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자 선생님은 나서서 말려주었어요. 친구한테 아빠 없다고 놀리는 게 말이나 되냐고 오히려 화를 내주셔서 친구의 어머님은 머쓱하게 집에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날의 기억 덕분에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 학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어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도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죽어라 공부해서 결국 사범대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에만 의존하거나 혼자 스스로 터득해야 했는데, 제가 아등바등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선생님이 됐던 날 이 사실을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하자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좋아하셨고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 자랑을 해서 그런 엄마를 말리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되기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시련이 올 때마다 어떻게든 버텨서 꼭 교사가 되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고 고시원에서 엄마와 살 때도 이 순간은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며 저는 머릿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아예 지웠는데, 저한테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부양해야 할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온갖 수모란 수모는 다 겪으며 일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저를 키운 엄마를 제가 남은 인생에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교사로 일하고 나서 물론 교사 월급이 아주 부자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와 엄마가 살던 방식으로 살기에는 적당히 괜찮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던 우리에게 월급이란 존재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 엄마와 저한테는 놀랍고 과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엄마와 쓰고 적당히 저축도 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지 생각하며 선생님으로 일하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초임 교사로 일하던 중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사회 선생님이고 남편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제가 맡았던 반과 남편이 맡았던 반이 바로 양옆이었고 우리 두 개의 반만 따로 별관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던 날이 많았습니다. 동료 교사보다 아이들한테 관심이 더 많았던 저는 남편이 저에게 하던 행동들을 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지는 관심이라 착각하고 살았는데 오죽하면 우리 반 학생들이 옆반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해도 학생들은 확신했고 심지어 동료 교사들, 아니 교장 선생님까지 수학 선생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남편이 대놓고 저를 좋아한다고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내고 제가 좋다고 다가오는 남편에게 나 아빠도 없고 엄마는 지금 무지개다. 건강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고 더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생각하며 더 밀어냈는데 밀어내니까 더 다가오는 남편의 의지에 저는 결국 넘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사실 그렇게 못난 외모는 아니고 오히려 잘생긴 외모에 키도 컸어요. 전혀 결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에게 남편은 선물처럼 다가왔고 우리 엄마에게도 결혼 전부터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 예비 사위라고 하며 갈비까지 사서 우리 집에서 직접 구워서 엄마를 대접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엄마에 대한 의무감이 많은 것을 남편은 바로 알아채고 저한테도 잘해주었지만 우리 엄마에게 제가 인정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저보다 엄마가 남편에게 홀딱 넘어가서 결혼 인사도 드리기 전에 김서방이라고 부를 정도면 말 다 했죠. 저한테 남편은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고 저는 그렇게 남편 집으로 인사 가게 됐는데 남편과 제가 일하던 학교는 경기도에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거기도 경기도였는데 남편의 본가는 지방에 있었고 상당히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힘들게 도착한 시댁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라게 됐어요. 남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는데 그것은 엄마와 제가 워낙 작은 집에 살아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아주 큰 집이었어요. 압도당한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네라고 느낄 정도로 컸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집처럼 2층 집이었습니다. 저한테 집안에 계단이 있다는 의미는 굉장했는데 엄마와 저는 늘 한 칸짜리 방에서 생활했었고 대부분을 반지하 집에서 살았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우리 집은 늘 마을에서 제일 작고 허름한 집이었고 이사 갈 때도 상황은 늘 비슷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조금 숨통이 트여 이사 간 그때의 집도 방이 겨우 하나 있는 집이라 엄청나게 사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간 곳에는 마당도 앞마당, 뒷마당이 있었고 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가도 몇 걸음을 더 걸어야 현관문이 나오는 그런 집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밖을 보고
놀란 저는 집 안을 보고는 더 놀랐어요. 이 감정은 놀랐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커다란 샹들리에가 있었고 소파가 우리 집 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일했듯 집안일 하시는 분이 남편의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교실만큼 컸던 거실과 그 벽을 가득 채운 골동품을 보니 저는 마냥 좋은 감정만 들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가족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엄마를 반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자기 집이 잘 산다고 미리 저에게 알리지 않은 건지 남편에게도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놀라있던 저에게 먼저 인자하게 어서 오라고 인사를 건넨 분은 시아버지였어요. 어서 와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시아버지의 첫 인상은 남편과 너무 닮아서 웃길 정도였고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거대한 집의 주인이면 뭐랄까, 제 편견 속에는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말도 많으시고 자식들에게 애정이 눈에 묻어나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줬는데 시아버지는 벽면을 가득 채운 골동품만 건들지 않으면 세상 온화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제가 인사해도 크게 반응이 없고 다소 냉랭했던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예민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은 삼형제라 아들만 셋이었는데 아들들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노력했죠. 저는 성격상 남편처럼 우리 집에 자주 가서 눈도장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럴 만한 집도 아니라서 최대한 첫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께 주로 시어머니 나이대인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그때 당시 유행하던 스카프를 시어머니 선물로 사서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 선물 덕분에 저를 그나마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제대로 된 식탁도 없이 살아서 밥을 먹을 때만 상을 펴서 먹었는데 남의 집은 학교 책상을 10개는 붙인 듯한 크기의 식탁이어서 거기서 식구들이 다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시아버지가 앉으셨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남편, 동생 2명, 맞은편에는 저와 남편이 앉아 밥을 먹는데 사실 진짜 맛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진수성찬이었고 먹을 게 너무 많아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는데 막상 무슨 맛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소화제를 사서 먹어야 할 정도로 긴장해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과를 마저 먹으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노골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제지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연이라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집안 사정은 숨길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청소와 남의 집 일을 하며 저를 키운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당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얘기하면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 저한테 대놓고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던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같은 직업인 교사라고 하니까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도 인성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가서도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많이 웃어 단어 선택에 신경을 썼더니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도 남편에게 저와 꼭 결혼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집안 어른들이 추진한 결혼이라 남편이 말해 주었는데 결혼할 때보다 시아버지는 결혼하고 훨씬 잘 살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큰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골동품 수집이 취미여서 평소에는 온화해도 삼형제가 골동품에 손을 대면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골동품 쪽으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저는 성격상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 지금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킬지가 더 고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 친정엄마가 무직인 것과 집안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사실을 대놓고 아쉬워하셨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바꾼다고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 끝까지 반대하시면 결혼을 접으려고 생각했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를 이렇게 결혼 전제로 인사를 가게 되게 만들 정도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3명에 대한 사랑이 지독하신 분이셨고 특히 장남인 남편에게 엄청난 애정이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일하던 학교까지 찾아오셨고 저를 결국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어머니는 집에서보다 날선 말투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도 우리 집 봤잖아. 양심이 있으면 아가씨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을 따로 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잖아. 이미 말했어요. 성준 씨가 무작정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반대할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야. 알겠어? 결혼은 급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결혼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하며 말하는데 도대체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저 때문에 시댁이 분열될 게 뻔해서 남편에게는 그냥 제 마음이 식었다고 했더니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더라도 결혼 후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거절한 건데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어머니는 집안의 대장인 시아버지 의견이 너무 세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 아닌 허락을 결국 하게 됐죠. 결혼하고 우리가 일하던 학교와 근접한 곳에 신혼집을 얻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사니까 분명히 기분은 좋았고 직장도 같으니 안심도 되고 의지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와 각별하고 엄마를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이미 알던 남편은 퇴근 후 종종 같이 친정에 들리자고 먼저 말해 주었고, 갈 때마다 용돈도 두둑하게 주어서 저와 살 때보다 엄마는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엄마도 제가 결혼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는데, 결혼 전에 제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말할 때 엄마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싫어하셨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당신께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좋았던 것에 비해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니, 더욱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체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가서도 불편하게 지냈죠. 남편이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어머니는 저를 교묘하게 괴롭혔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였고 남편은 수학이었는데 사회는 본인도 가르치겠다고 수학처럼 어려운 과목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남편이 결혼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천사 같던 아들을 제가 다 망쳐놨다고 저를 마치 악마처럼 대하기도 하셨어요.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다가 둘만 남겨지거나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없으면 돌변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에게 어디 가봤냐고 매일 물으셨고, 안 가봤다고 하면 혀를 차며 좋은 곳도 못 보고 자랐냐고 하셨죠. 서러워도 남편이 저한테도 잘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은 둘째 시동생이 결혼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저에게 나름 잘해줬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또 본인이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그런가 점점 저를 시어머니처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져서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상당히 유명한 부잣집 딸이라서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동서를 무슨 왕비 취급하며 반기셨죠. 결혼 예단으로 뭘 가져왔는지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았답니다. 동서가 임신한 채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둘 다 낳고 보니 동서는 아들을 낳고 저는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세 명의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분이라 아이를 낳고 나서는 대놓고 동서만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비교적 다른 부부에 비해 아이를 늦게 가진 편이라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다만 제가 외동이라 너무 외로웠기에 최소 두 명은 낳자고 이미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들이라면 다 예뻐하시며 우리 딸도 많이 안아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딸한테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딸을 시댁에 데려오는 것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별개로 저도 시댁에 딸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와 아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쓰는 용품이나 입는 옷이 너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둘 다 교사였고 둘이 돈을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집안이 대대로 부잣집인 동서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물론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고, 저도 원래 성격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데 자식 일에서는 다르더라고요. 그걸 눈치채셨던 건지 시아버지가 남편도 몰래 저한테 따로 아이 입히라고 용돈을 주기도 하셨는데, 마음 같아선 안 받고 싶었지만 딸한테 쓴다고 생각하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에 남편은 화도 내고 우리 딸도 소중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는 아이를 세명을 낳았는데 세명이 다 딸이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부러워했던 저는 꼭 아이를 두 명 이상 낳고 싶었고, 어떻게 생길 때마다 낳았더니 딸들이었어요. 세 명의 공주들을 우리 친정엄마는 너무 반기시며 좋아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싫어하셨죠.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는 시어머니는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제가 아이를 안고 시댁에 갔더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딸들도 눈치를 챌 정도여서, 시댁에 가는 날엔 유독 고집을 부리며 가기 싫다고 아이들은 차에 타지 않고 옷장에 숨을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도 저도 혼낼 수도 없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반면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하면 첫째는 나서서 혼자 옷을 입고 저를 도와 동생들 머리까지 묶어줄 정도로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는 아이들이 집에 가면 항상 꼭 끌어안고 우리 공주들 왔냐고 예뻐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보고 먼저 나서서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막내 시동생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과 결혼하고 자리 잡아서 한국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둘째 시동생과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서는 둘째도 아들이라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라 확실히 우리 딸들보다는 둘째 부부의 아들을 더 많이 예뻐하시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전혀 서운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남편과 저는 우리가 딸들한테 애정을 더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저는 그날을 살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설날이었고, 우리 딸들의 나이가 첫째는 초등학생, 둘째는 유치원생, 셋째는 막 3살 때였어요. 우리 딸들의 성격을 먼저 설명하고 가자면, 첫째는 진짜 이렇게 순한 아이는 처음 본다고 남편과 말할 정도로 순합니다.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착해서 당하고 살까봐 남편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로 항상 자기보다 남들을 먼저 챙기고, 제가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는 게 미안해서 일부러 첫째와 시간을 내어 놀러 나가면 그런 저에게 동생들도 데리고 나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고 싶다고 하는 아이예요. 욕심도 없어서 동생들에게 매일 양보하는 게 일상이라 남편과 저는 속상해서 일부러 첫째를 더 챙긴 날이 많을 정도로 순합니다. 둘째는 첫째와 달리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사고도 종종 치지만 그것마저도 귀여운 아이예요. 말도 많고 애교도 많고 언니와 막내 사이에 껴있어도 기죽지 않고 자기 것을 실속 있게 잘 챙기는 아이랍니다. 영리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지만 감정 표현은 셋 중 제일 잘하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제일 많이 해줘서 예뻐요. 막내는 첫째와 둘째의 반반인데 순하면서도 또 엉뚱해요. 언니들의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받아서 진짜 온 가족의 사랑만 받고 자라서 어리광이 조금 있지만, 그게 밉지 않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아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새 아이의 성격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명절이었고 근처에 있던 성묘에 가겠다고 시부모님과 둘째 시동생 부부와 시조카들 2명, 그리고 남편이 출발했는데, 제가 혼자 집에서 아이 3명과 있으면 힘드니까 남편은 제일 순한 첫째만 저한테 남겨두고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갔어요. 시댁 조상님들이 묻힌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고, 아침에 갔기 때문에 점심 먹기 전에 온다고 해서 저는 첫째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일하는 분은 집에 없었고 요리도 다 만들어 놓고 가셔서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살았던 방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시댁에 온 탓에 피곤했던 우리 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겠다고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는데, 바로 시아버지가 아끼던 골동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있던 게 왜 없어져? 아까 우리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 자리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온 집을 뒤지고 돌아다니셨는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와 딸에게 화살을 돌리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둘 다 2층에 있던 남편의 방에 누워 있어서 1층에는 식구들이 나가고 내려간 적도 없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집에 있던 게 너희 2명인데 그럼 누가 없애?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미 집을 떠나서 없었는데 너희가 아니면 누가 그래? 빨리 사실대로 말해. 어머니, 저랑 은지 둘 다 진짜 위에만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이미 저와 첫째를 범인으로 몰아갔고, 그렇게 온화하던 시아버지는 정색하고 식구들에게 빨리 가져간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둘째 시동생하고 동서는 저를 흘낏 보며 본인들은 같이 나간 거 아시지 않냐고 전혀 모른다고 하고, 시조카들도 자기들은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거니까 당연히 건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하얘진 채로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짜 아니냐고 묻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깨진 거면 그냥 죄송하다 하며 제가 했다고 넘길 수라도 있지, 아예 없어진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째에게 네가 그랬지 너 아니냐 너희 엄마야 하며 어깨를 붙들고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흔들고 난리를 쳐서 첫째는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 그러는 걸 보고 눈이 돌아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아이를 안았는데 시어머니는 감히 자기를 밀쳤다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저를 등 떠미셨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시아버지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침까지 본인이 봤던 골동품이 왜 성묘를 다녀왔더니 없어졌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저는 뒤따라 나온 남편과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우니까 아이들 3명도 따라 울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답해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온 집을 뒤져봐도 없다고 골동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저에게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애초에 듣지를 않으니 가슴이 답답했죠. 여보, 난 여보랑 은지 믿어. 그래도 지금 정황상 너무 여보랑 은지가 아니면 아무도 숨길 사람이 없어. 남편은 저와 첫째를 믿는다고 했지만 골동품의 위치를 궁금해했어요. 그럴 만한 게 사실 아이들이 3명이나 태어나서 기존에 살던 집이 자가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시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집을 팔고 남편과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합쳐서 넓고 학군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돈을 받아올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저도 만약 깨지거나 흠집이 난 거면 그냥 제가 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구해오겠어요. 심지어 첫째는 그날 남편 방 침대에서 아예 자고 있었고 원래 성격 자체가 조심성이 많아서 함부로 무엇을 건들지도 않는 성격이라 더 의아했습니다. 둘째와 막내에게 미안하지만 만약 집에 같이 있던 아이가 그 둘이었으면 저도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아무리 봐도 아니었고 그것은 같이 아이를 키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골동품을 굉장히 아끼셔서 없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셨고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묻고 제가 억울하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끝내 이사 비용에 대해선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사 가지 못한 게 화났던 게 아니고 진짜 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매도당하고 억울하게 도둑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 감정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표정이 좋지 않아서 동료 선생님들이 무슨 일 있냐고 진지하게 걱정해 주셨고 학교 선생님도 저에게 물을 정도였어요. 친정엄마한테 이사 간다고 미리 말했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못 가게 됐다고 둘러대고 겨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골동품의 모조품이라도 찾아서 드리려고 알아봤는데 저는 골동품 가격이 그렇게 비싼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없어진 골동품은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모조품도 우리 형편엔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 남편과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기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자태를 감춘 골동품을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더 터졌는데 바로 시아버지의 인쇄소가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지방에서 상당히 큰 회사였던 시아버지 인쇄소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그걸 동선의 친정에서 도움을 주어 겨우 회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둘째 시동생 부부에게 의존하고 우리 부부는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장남을 예뻐하셨으면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본인 아들인데도 전혀 예전처럼 예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한숨을 쉬며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 이후로 안 그래도 내성적이던 성격이 훨씬 더 내성적으로 변해서 심지어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이한테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첫째는 자기가 잠을 자다가 혹시 몰래 버린 게 아닐까 물어볼 정도로 자기 탓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시댁에 영원히 못 가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남편과 저는 의아함을 가지고 갔더니 막내 시동생이 미국에서 와 있었습니다. 인사하고 밥을 먹는데 먹는 내내 그 골동품 얘기를 꺼내시며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으니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했고 그렇게 밥만 먹고 시댁을 나오는데 집에 와서 먹은 것을 다 토하니까 남편은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며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온갖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친정엄마와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고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아픈 곳이 원래도 많으셨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의사 말로는 엄마가 고통스러워도 참는 게 익숙해서 지금은 이미 온 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기였고 지금 병원에서 약으로 생명 연장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가족들과 지내다가 가시는 게 훨씬 엄마의 인생에 나을 거라고 했고 그 생각엔 엄마도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서 제 욕심으로는 엄마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고 엄마를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계시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점점 기력이 없어졌고 그래도 저는 바다가 보고 싶다는 엄마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세 딸과 남편과 같이 바다에 엄마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엄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고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려고 했던 일들도 다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서 그런가 남겨진 저는 너무나도 슬프고 현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지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보내면서 확실히 느꼈던 것은 결혼하길 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제 평생의 반려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확실한 축복이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아프시기 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한테 아들처럼 극진하게 대했고 엄마도 마지막에 저한테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세 딸이 있으니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아야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례식장에 시부모님은 오시긴 했는데 와서 딱 조의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실 아예 오지 않을 줄 알아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겼는데 그 생각은 또 바로 깨지게 됐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엄마를 보낸 직후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 오셨으니 그게 감사하기도 해서 남편과 세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아니 글쎄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짜 바로 전날까지 장례식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 채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엄마를 보내고 장례 절차를 함께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생신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선물을 사와야지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정신이 있어 없어? 어?
시어머니 생일도 이제 무시하냐? 그렇게 우리 집 무시할 거면 오긴 왜 와? 하며 쌍욕을 하시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저는 과호흡까지 오게 됐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장모님 장례 어제 끝났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셨어요. 둘째 딸이 할머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딸을 옆으로 밀치기까지 하며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고 그걸 본 첫째는 정신까지 잃고 말았죠. 그렇게 집에 와서 겨우 진정하는데 저도 저지만 딸들이 너무 놀라서 자다가 경기까지 일으키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또 서러워서 저는 잠을 잘 수도 없어서 꼬박 밤을 새웠고 그런 현상이 며칠은 지속됐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정신이 아니던 저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충격을 받아 휴직계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으로 학교를 빠지게 됐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서 살이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삶의 의미도 없고 먼저 하늘로 떠난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서까지 쓰고 진짜 진지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죽을 운명은 아니었는지 갑자기 그동안의 피로가 확 오며 저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아주 예전에 제 엄마와 둘이 살던 집이었어요. 예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변한 것이라곤 커진 제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본 우리 집이 반가워서 꿈이라는 것도 있고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젊었을 때 엄마였고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그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꽉 끌어안더니 저에게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놀랍게도 우리 집의 대문을 여니 시댁 집이 보였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더니 창고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가리키고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았고 그 즉시 저는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오게 됐는데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식은땀으로 범벅된 몸으로 겨우 숨을 내뱉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를 끌어안고 우는 남편을 일으켜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남편을 제발 한 번만 가자고 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거긴 둘째 시동생 부부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를 한 명도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밖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자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쾅쾅 치며 기다리니 하는 수 없이 일하시던 분이 열어주어서 들어갔는데 저는 집 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뒷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밀어내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는 온갖 생필품과 잡동사니와 먼지가 가득했는데 식구들과 일하는 분도 여기는 전혀 오지 않는다고 했던 남편의 말을 기억하고 저는 쥐잡듯이 창고를 뒤졌어요. 엄마가 분명 여기를 가리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잔뜩 내시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발견했을 것 같나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창고를 뒤진 제 손에는 바로 몇 년 전에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골동품이 있었어요. 제가 허탈해하며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니 시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진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집사람하고 첫째 억울한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도 그게 거기 왜 있냐며 저한테 거기 숨겨놓고 지금 와서 발견한 척 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골동품 옆에는 시어머니의 반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반지 여기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온몸이 새빨개져서 그게 왜 거기 있냐고 자기 반지까지 훔친 거냐고 말을 더듬더듬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 소동이 있으니 둘째 시동생 부부도 밖으로 나왔는데 더 웃겼던 점은 그 창고에 동서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명품 가방도 있었어요. 동서가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냐고 황당해하니까 시어머니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는데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그동안 몰래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허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겨서 가만히 앉아서 웃었던 기억만 나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아버지의 인쇄소는 부도가 났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가방을 훔쳐다 창고에 넣었다는 사실을 안 동서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 엄마가 혼자 사시던 그 집이 재개발되어 우리 부부는 집이 두 채가 됐어요. 심지어 재개발된 집이 갑자기 집값이 하루아침에 확 올라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이사도 못 가고 한 방에서 세 딸이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각자 방도 하나씩 있고 아주 넓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실제로 유서까지 썼던 저는 지금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인쇄소가 부도나서 집을 팔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그 집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았던 골동품들도 다 팔았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도와달라는 시부모님에게 남편은 됐다고 그냥 영 끊고 살자며 본인 부모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지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저에게 쌍욕하던 시어머니를 자기 엄마지만 저렇게 살 수 있겠냐고 진지하게 연을 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던 결정이었어요. 만약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죽으려고 했던 제 자신이 후회될 정도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첫째 딸도 본인의 억울함이 풀리자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져서 학교에 다시 나가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하고 눈에 띄게 표정이 좋지 않던 아이들은 이제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첫째한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시동생 부부는 뭐 말로는 이혼을 하니 많이 난리라는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창고에 동서 가방뿐 아니라 명품 지갑, 옷 등 많이도 숨겨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었고 지금은 편안하게 남편과 토끼 같은 우리 딸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쓰면서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즐거웠고 돌아가신 엄마를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가 떠나가신 것은 아직도 슬프고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저한테 시부모님도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우리끼리 딸들과 재미있게 남은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보다 더 힘들고 억울한 일은 이제 세상에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굳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